조선업에서 촉발된 위기가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그리고 돈을 푸는 양적 완화가 위기 극복의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늘어난 돈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양적 완화가 세계 경제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는 지금 돈의 법칙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조선업 구조적 문제가 전 국민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산업의 자부심이었던 조선업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최근에 낯선 경제학 용어 하나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아마 익히 알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분도 있을 텐데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한국판 양적 완화를 두고 정치계는 물론 경제학자들도 뜨겁게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양적 완화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요? 흔히 양적 완화를 헬리콥터 머니, 하늘에서 뿌리는 돈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뿌리는 것, 즉 통화량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시중에 공급된 돈을 100이라고 한다면 그 양을 200, 300 늘려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양적 완화는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된 통화정책인데요. 최후의 카드, 극약 처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연 조선업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기에 정부가 이 극약 처방을 꺼내든 것일까요? 제가 우리나라 조선업의 메카 거제도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조선업의 위기로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의 진원지인 거제도를 찾아가기 위해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과연 거제도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부산에서 거가대교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거제도는 인구가 26만 명이나 되는 큰 섬이다. 이곳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소들이 있다. 조선소 한 곳의 크기만 여의도 면적의 1.5배가 넘는다. 아래 보이는 것은 거제도의 대형 조선소 모습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쿄에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주 물량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거제도에는 8만 5천 명 정도가 조선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고 관련된 인원까지 합한다면 거제도 전체 인구의 70% 정도가 조선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일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대형 크레인, 최신식 도크 등 엄청난 설비 시설을 자랑한다. 하지만 예전 같은 활기가 느껴지지는 않는다. 거제 시민 10명 중 7명이 조선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장치 산업인 만큼 고용 규모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선박 쪽은 2년감의 물량을 지금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선박 건조하고 플랜트의 지금 수주 물량들이 이제 올 연말 되면은 거의 이제 일감이 줄어듭니다. 그럼 거기에 일하던 이제 이렇게 근로자들은 아무래도 일감이 없으니까 대량 실업자가 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수주량이 급감했다. 지금의 작업량이라면 2년 안에 일감의 대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조선업은 한때 수출 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조선업이 어려움을 겪게 된 건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유가 때문이다. 양대 조선소뿐 아니라 크고 작은 협력사 400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임금 삭감이 막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일당 물량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임금이 그전 한 20%, 30%까지 삭감이 됐고, 올해만 벌써 지금까지 올해 들어가지고 대구조선에 3,500명 이상이 지금 감문된 걸로 쫓겨난 거죠, 사실은. 1970년대 조선업은 정부 주도의 기간 산업으로 육성됐다. 호황기에는 태평양을 다니는 배 10척 중 7척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 당시 거제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거에 조선업이 호황이었을 때 꽤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강아지가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가 아주 초황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해양 플랜트 쪽에 이 배우나 삼성에서 조단위의 천문학적인 그 누적 손실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이 조선 경영에 아주 타격을 줬죠. 지난해 조선 3사의 적자 규모는 8조 원을 넘어섰다. 저가 수주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조선 불황의 여파가 거제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부동산 시장도 소비의 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정말 생계가 막연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그걸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게 초점을 좀 많이 맞춰야 된다. 조선업에서 촉발된 현재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위태롭게 만들지 모른다. 과연 조선업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재 조선업계 전체가 진 빚은 약 70조 원입니다. 70조 원이면 우리나라 한 해 살림 규모의 5분의 1이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조선업의 부실이 돈을 빌려준 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전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뇌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양적 완화란 낯선 용어에 미래를 걸고 경제 상황의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11조 원을 투입하기로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의 주식을 팔아 1조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요. 나머지 10조는 한국은행에서 빌리겠다는 건데요. 이를 조선업을 살리기 위한 실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업 지원을 위한 한국판 양적 완화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방식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제학자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업 지원을 위한 양적 완화가 진짜 양적 완화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제학계에서 전통적으로 말하는 양적 완화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로 불리는 양적 완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가 미국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외곽의 한 주택가. 16년째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레리 씨는 오늘만 몇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매물이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간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상담도 줄을 잇고 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집값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Right now we're in Rosedale Park. It's a neighborhood that's seen a lot of damage in the crisis, and values were as low as $5,000 or $10,000. And now we're seeing values for the same homes going for up to $100,000. 이 지역 주택 가격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됐다. 2008년 이후 취해진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떨어졌다. The interest rates being so low is bringing in a lot of buyers that might not otherwise think about buying, but with the opportunity to have such a low monthly payment, a low interest rate for a 30-year fixed loan, it becomes a great opportunity to own a beautiful home for a very low monthly payment, much lower than rent.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디트로이트의 많은 사람들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당하거나 쫓겨났다. 경기가 바닥을 치면서 실업자까지 증가했다. 디트로이트는 그야말로 유령 도시의 대명사가 됐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랜디 씨를 만났다. How are you? Good. How you doing? Come on in. 그는 5년 전에 집을 장만했다. This is our kitchen. It's a little bit bigger. We like it. The dining room's smaller, but you had to trade something off. And then right through here is our basement, where we spend a lot of our time. 금융위기 당시 실직을 당한 그는 가족과 함께 비좁은 월세 아파트에서 살았다. When the recession hit, the hours started to get cut, and we could tell that work was definitely slowing down. And then eventually in February of 2009, the company that I was working for at the time actually shut down. And so we were all out of jobs at that point.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주택 시장은 붕괴될 위기에 놓였다. 이때 미국은 헬리콥터 머니, 돈을 찍어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세 차례 양적 완화로 시중에 풀린 돈만 4조 5천억 달러.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린 것이다. 시중에 풀린 돈은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의 대출 이자를 낮추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양적 완화로 낮아진 이자율은 랜디 씨와 같은 중산층들이 부채를 탕감하고 손쉽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I don't even know what it is right now, but I don't think it was as low as it is right now. But it was pretty decent. It was like 6% or something like that. Not outrageous. And we don't have perfect credit, so probably 20 to 30%. It's gone up since we purchased. 양적 완화 이후 미국 전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낮아진 이자율은 중산층의 주요 자산,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켰다. 이것이 미국 경기를 되살리는 원동력이 됐다. 네, 화면을 보니까 최근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요새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계속 집값이 떨어지니까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전세로 웬만하면 살려고 하지 집을 사려고 하지 않는데 저렇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미국인들이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라는 것이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다. 통화량을 조정하는 정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와 같은 일반 국민에게도 정말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어떤 개념일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양적 완화로 돈을 푼다고 해서 우리들 호주머니 속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돈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 핵심은 이자율에 있습니다. 양적 완화로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서 이자율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낮아진 이자율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숨통이 트이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금의 여유가 생기면서 부동산과 증시에 돈이 몰리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재산이 불어날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낮은 이자율이 경제의 윤활유가 되면서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판 양적 완화는 미국과 무엇이 다를까요? 뒤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양적 완화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면 남녀노소, 가계와 기업 구분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이 늘어난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한국판 양적 완화는 빗물에 물기를 내는 그런 정책입니다. 돈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일부를 다른 용도, 즉 기업 구조 조정을 위해 쓰이도록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자율, 통화량과는 관계없는 정책 금융입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판 양적 완화로 경제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지금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있거든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한국판 양적 완화가 우리 경제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폭 넓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돈을 풀고 돌게 하는 진짜 양적 완화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미국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쇼핑의 중심지 뉴욕입니다. 과거 이곳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인데요. 하지만 침체됐던 소비가 살아나면서 다시 미국 경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메모리얼데이. 맨해튼의 상점가마다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넘쳐나고 있다. 양적 완화 이후 활기를 되찾았다.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많은 쇼핑객들이 붐비고 있는 모습인데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시민들의 체감 경기도 나아졌다. So how do you feel about the economy nowadays? It's getting a little bit better. Yeah, we feel a little bit better because I own a restaurant, so it's getting a little bit better. 양적 완화로 시중에 풀린 돈은 허리띠를 졸라맸던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완전히 회복시켰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가품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소비가 줄어들었던 품목이다. So we've had probably in 3 years total a good 30% increase in our volume in sales from 3.5 years ago. Probably about 10%, 10 to 15% a year, year over the last 3 years. Business is good. 소비를 되살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낮아진 이자율이다. 이로 인해 가계의 빚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I think the way I would put it for the United States, it was the best of the available, the feasible options. Whether it was a great success or not will be argued by economists for years. Some economists think it was successful, probably lowered interest rates by perhaps long-term interest rates by perhaps 50 basis points. That's quite a bit. And then stimulated some activity. Others are inclined to dismiss it. 오늘 이 화면을 보니까 참 뭐랄까 이자율의 변화는 정말 소수점짜리 차이에 불과한데 그것이 이렇게 놀라운 경기 부양의 효과를 일으켰다는 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돈의 힘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미국은 소비가 GDP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소비를 살리는 일이 절박했는데요. 이자율을 낮추는 양적 완화가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면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장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걱정되지 않나요? 갑자기 뭐 헬리콥터에서 돈을 쏟아내는 것처럼 4조 5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뿌렸는데 그렇게 시중에 통화가 갑자기 많이 유통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가 주장하는 양적 완화에도 사실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뒤에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사진은 짐바브웨의 100조 달러짜리 지폐입니다. 근데 이 돈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3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가 그야말로 휴지 조각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0조 달러가 있어도 빵 한 조각도 사 먹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 것이죠. 달걀 3개에 1,000억 달러, 우유 한 잔에 1억 달러. 이러다 보니 장을 보러 가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다녀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짐바브웨는 자국 화폐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한정 돈을 찍어낸 결과가 물가 상승이란 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죠. 물론 짐바브웨의 경우는 매우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이 돈을 더 찍어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통화량이 늘어나면 자국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수출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참여당 설가영입니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저번 주 국가에서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발표를 하셨어요. 교수님 말씀대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돈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금리를 낮추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가계부채가 왜 늘어났을까요? 정말로 금리가 낮아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빌린 걸까요? 아마도 지금 돈을 빌리고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 그분들은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게 아니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서 주택을 담보로 놓고 아마도 돈을 빌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이자율을 높게 받기 시작하면 더 어려워지는 거죠. 경기는 더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율을 낮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계부채는 전혀 문제가 아닌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정말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는 대출을 해주면 안 됩니다. 정말 돈을 갚을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사람한테는 직접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참여당 강서린입니다.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돈을 많이 찍어내고 이로 인해서 전체적인 통화량을 늘리고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키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몇 가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몇 년 전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서 그렇게 풀었지만 일부의 월스트리트라던가 자산가들에게만 이게 몰리는 집중 현상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비난과 그리고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났던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보다 자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적 완화가 자산가나 부자들에게만 이익으로 작용한 것일까요? 앞서 영상에서 봤듯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적 완화의 설계자 벤 버냉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양적 완화의 최대 승자는 중산층이라고 말이죠. 중산층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었고 이들이 보유한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부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한국은행은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선업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선제 공격이라고들 하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앞다퉈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로존, 일본, 호주, 인도 등 34개국에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심지어 이자가 플러스도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 이자 대신 보관료를 물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행국도 24개 나라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 금리 인하, 마이너스 금리, 양적 완화, 이 세 가지 카드를 모두 사용한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적 완화를 시행한 나라입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장기 침체에서 벗어날 때까지 인쇄기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겠다면서 강한 정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경기가 반짝 살아나는 효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일본 신문사들의 만평을 보면 양적 완화를 부러진 화살, 가라앉는 구명보트, 구급차에 실려가는 경제 등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일본에선 양적 완화가 경제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결혼 6년차 알뜰주부 치카코 씨. 그녀는 취재진에게 일본 주부들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는 재테크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한다. 치카코 씨가 안내한 곳은 백화점이다. 매달 그녀는 쇼핑을 하는 대신 돈을 적립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과연 어떻게 돈을 번다는 것일까? 최근 일본의 많은 백화점들은 매출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출시했다. 도모노카이.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적립식 상품권이 그것이다. 友の会と呼ばれる積み立てサービスは毎月一定額を積み立てると1年後に1ヶ月分の積み立て金額がボーナスとして加算されます。積立金は百貨店内での買い物に限定されますが、金利に換算すると年 8%以上になります。 은행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본 사람들은 저금리에도 소비를 늘리기보다 예금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 今マイナス金利とかって言われてて、銀行で預けても 0.0001% ぐらいの金利しかつかないのを、貯金として置いとく、銀行に置いとくよりは、投資の一つとして考えた方が 8% もらえるので、いい。 일본은 지난 2013년부터 양적 완화를 시행 중이다. 지금까지 약 2,300조 원의 돈을 시중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하다. 양적 완화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는 오히려 시장의 불안감을 키운 결과를 낳았다.
政治家さんは良くなる良くなった数字は良くなった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けど、実際に私らのこう一般家庭はなかなかそこまでいかないんじゃないですか今は、と思います。 아베 정권 초기 회복세를 보였던 소비자 물가도 다시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왜 통화 정책이 일본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와타나베 교수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ポール・クルーグマンっていう有名な経済学者がアメリカにいるんですけれども、彼なんかが日本に来て言ったことっていうのは、日銀は高いインフレの目標を掲げるべきだと。で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人々のそのインフレに関する予想っていうのを高めていくべきだと。そうしないとデフレになっちゃうということを、忠告してくれたんですけれども、なかなか、日本の政府とか日本の中央銀行っていうのはその彼の言うことを聞かずに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ちゃんと目標を掲げずにですね、でその結果としてデフレ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と。 최근 일본에서 히트 상품으로 떠오르는 품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금고입니다.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되고 나서 금고 판매율이 전년 대비 약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에선 장롱 속에 묻혀 있는 돈이 약 40조 엔, 우리 돈 430조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이 도리어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돈을 쌓아두는 심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로금리를 시행했고요. 양적 완화 카드도 이미 수차례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들에게 상품권까지 뿌려댔는데요. 그럼에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마이클 우드포드 교수는 통화 정책을 하는 그 행위 자체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물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란 기대와 믿음을 시장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경제는 신호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물가인데요. 물가가 적정한 수준에서 올라갈 거란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100만 원짜리 냉장고가 이제는 90만 원이 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물건 사시겠어요? 안 사죠? 조금 참고 소비를 아마 뒤로 미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차 소비가 줄어들고 결국 기업의 이윤도 줄고 기업은 새로운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를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선제적이고 강한 자극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물가가 오르면 월급이 오를 거라는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게 과연 사실일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최근에는 옷을 사는데 돈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 쓸 비용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사실 IMF 이후에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물가를 감당할 수 있을까? 네, 사실 물가 상승에 비해서 임금이 더디게 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경제에 있어서 물가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모두 다 미래로 미루기 시작하거든요. 소비를 미래로 미루면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죠.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너도 나도
일자리를 구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사실은 임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 주위를 둘러싼 이분들은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입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경제학계에서는 소비를 살리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종의 경제학 대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돈을 써야 한다. 아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통화의 공급량을 함께 늘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들 다른 주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들 뒤에는 사실 두 개의 거대한 학파가 존재합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두 학파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요. 과연 경제학의 양대 산맥인 이 두 학파는 현실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그들의 발자취를 제가 따라가 봤습니다. 고딕 양식의 건축물이 아름다운 이곳은 일리노이주의 시카고 대학입니다. 세계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해낸 곳이죠. 시카고 대학의 경제 이론을 흔히 시카고 학파라 부르는데요. 이들은 통화주의 경제 흐름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이사를 지낸 크로즈너 교수를 만났는데요. 그는 돈의 법칙이 담긴 특별한 소장품을 보여줬습니다. So when I left the Federal Reserve in 2009, all of my colleagues gave me their business cards or the presidents of the regional Federal Reserve banks. They signed their dollar bills. Because Janet Yellen was president of the San Francisco Fed while I was at the Fed before she became chairman.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금리, 화폐, 통화량 등을 결정하는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벤 버냉키에 이어 제닛 옐런이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들의 입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양적 완화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진두지휘했습니다. And that we would provide liquidity to the system, would help to stabilize the system, and help to make sure that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was working. That is, that people who had mortgages would be able to enjoy the lower interest rates that the government was enjoying when we were buying government securities. 돈을 늘리고 줄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카고 학파의 이론은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밀턴 프리드만을 비롯한 시카고 대학의 교수들은 최선의 경제 정책이 통화량 조절이라 믿었습니다. 대공황에는 통화량을 늘리는 해법을, 오일 쇼크 때는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Having a strong free market orientation was what Milton Friedman represented. Today, the Chicago School of Economics is much, much broader than that. It's really broadly about thinking about the real world, thinking about theory, and thinking about data. 반면 시카고 대학의 통화주의와는 다른 흐름으로 경제 이론을 발전시켜온 곳이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경제 정책에 길잡이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바로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경제 이론은 거시경제학의 대가 케인즈식 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강조합니다. 특히 하버드 학파의 경제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유명한 뉴딜 정책의 기본 개념을 설계했습니다. 역대 미국 정권에서 경제자문 역할을 해온 쿠퍼 교수를 만나봤는데요. 지금도 실물 경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Do you think the economy in crisis can be cured by the help of the monetary policy?
secular stagnation. That's a term that goes back to the 1930s, but it's been revived recently by Larry Summers of Harvard and some other. If he had lived during this period, and my guess that he would have said we need more fiscal stimulus. And because monetary policy at this level of interest rates cannot be very effective. 시카고와 하버드, 통화주의와 재정주의 학파의 100년 논쟁은 다양한 경제 위기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과연 이들의 대결은 2016년 위기에 처한 한국의 조선업 그리고 세계 경제를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Complex, very complex, the impact of changes in macroeconomic policy on income distribution. Low interest rates play some role in that, but we've talked about that. There's a limit to how far those can go. Monetary policy is about inflation and deflation, providing a sound foundation for economic growth, but it's the foundation. You have to build on that, and to build on that, you have to have sound fiscal policies, you have to have sound regulatory policies, and without those, the foundation can't provide growth. 시카고 학파와 하버드 학파의 논쟁은 사실 우리 경제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조선업 문제도 바로 이 두 학파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 그러니까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인위적으로 찍어내는 방식은 시카고 학파가 말하는 고전적인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버드 학파의 경제 정책에 이것은 가깝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전반에 돈을 푸는 정책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한 고민과 타협점이 필요한데요. 만약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그에 따른 대가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경영진, 노동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죠. 한국의 조선업 그리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비교해 볼까요? 2008년 당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바로 2016년 지금 한국의 조선업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도시 디트로이트에서 그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GM을 비롯한 빅3 자동차 기업의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 과거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판매는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디트로이트 시내에 위치한 자동차 판매점. 한 달에 약 500대의 신차가 판매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자동차의 인기와 함께 SUV 등 대형차의 판매도 꾸준히 늘고 있다. I'm here because we want to get a new car for our extending family. We just had a baby recently. And we just want something new and safe for her and affordable. 자동차는 미국 제조업의 상징이다. 수출과 내수 모든 면에서 미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 자동차는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다. 제조, 판매 등 자동차와 직접 연관된 일자리 수만 약 730만 명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산업의 구조 조정은 미국 전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절박한 이슈로 떠올랐다. Collapse of these companies would have been devastating for countless Americans and done enormous damage to our economy beyond the auto industry. 당시 오바마 정부는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성을 냉정하게 따졌다.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원칙도 세웠다. GM을 2개의 회사로 분리해 구조조정을 진행한 것도 성공적이었다.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구 GM으로 분류해 파산 처리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자산들은 새로운 GM으로 재탄생했다. You can take a piece of your business and then sell it out of the bankruptcy estate, and it becomes a new company. And the old assets stay in bankruptcy and are then liquidated. And so Alex Partners basically took control of those old assets and liquidated them, while we worked with the company to become new GM, that's what we called it, and now it's just General Motors.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력 덕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짧은 시간 안에 대반전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주주와 경영진이 고쳐야 된 것은 물론이고 임원들도 단돈 $1를 월급으로 받으며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대량 실업의 위험에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실업 교육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안정망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결국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 자금의 투입,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자동차 산업을 부활시키고 나아가 미국 경제를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었던 것이죠. 경제학은 전문가들만을 위한 영역이 아닙니다. 은행의 작은 금리 변화, 정부의 작은 결정 하나가 대기업 CEO는 물론이고요, 동네 치킨집 사장님,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계신 주부, 그리고 여기 계신 학생분들까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양적 완화를 둘러싼 논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선업 위기에서 촉발된 구조조정 문제는 자칫 많은 사람의 고통 분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량 실업 사태가 소비 침체를 가속화하고 저성장의 늪에서 경제가 살아날 동력 자체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느 한 기업, 어느 한 지역에 자금을 공급하는 진통제 처방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통화정책, 위축된 소비를 살리는 본질적인 처방책도 함께 필요합니다. 조선업을 넘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 그 기대감을 갖기 위해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